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5대 가구 디자인 페어 살로네 델 모빌레의 최고 디자이너가 한국을 방문한 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은 유럽의 수백 년 역사보다 위대하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 언론을 강타했죠.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가 한국 방식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술을 버렸다는 소식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알렉산드로 비앙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통 방식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디자이너이죠. 제 작업은 빠르고 효율적인 공장처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정직한 손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고 때로는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예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작업에 대해 자부심이 무척이나 큰 사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예술가의 고집과 아집 같은 것이 제 안에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부셔버리는 성격이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진짜 가구라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손의 온도가 깃든 작업만이 사람의 삶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는 제게 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유산을 가진 나라이죠. 로마의 석조 건축부터 베네치아 유리공예, 피렌체의 마르케트리 상감 기법까지 전통이 흐르고 장인의 손이 남긴 흔적이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사실 어떤 나라를 조금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얕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기에 디지털 강국, 스마트폰과 반도체, K-팝 같은 화려한 콘텐츠가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전통이나 예술, 수공예라는 키워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가구를 떠올리면 대량 생산된 의자나 조립식 가구 정도였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멀쩡한, 몇 달 지나면 삐걱거리는 그런 제품들 말입니다. 전통 장인 정신과 같은 건 유럽, 특히나 이탈리아와 같은 오래된 대륙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준비하며 한국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 가구? 재미로나 한번 둘러보지 뭐가 있겠어. 솔직히 웃기네 정말.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선 그 말뜻을 곱씹지도 않았어요. 그냥 늘 그래왔듯이 가볍게 넘겼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은 제 예술가적 자존심을 뒤흔들 만큼 아주 강렬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가 4월 초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쯤이었죠. 밀라노에서 매년 열리는 살로네 델 모빌레는 세계적인 가구 박람회이고 저는 그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죠. 전 세계의 디자이너와 장인, 브랜드, 바이어들이 몰려드는 예술과 상업의 가장 밀도 높은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제 작품을 출품하곤 했죠. 하지만 그 해는 뭔가 유독 긴장되고 복잡했어요. 제 작품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든 수제 가구였고 유행을 따라가기보단 제 철학을 지키는 데 집중한 결과물이었죠. 그만큼 관람객들의 반응도 매번 갈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걸 원하지 무겁고 비싼 가구에 과연 감동을 하긴 할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전시장 부스 배정을 기다리던 날 박람회 사무국에서 보내온 참가자 리스트를 보며 제 눈썹이 한껏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브랜드 5팀이 참가 예정이라고? 한국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나 양산하는 나라 아니야? 진짜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장인들과 북유럽의 미니멀리즘 브랜드, 독일의 정밀 가구들 사이에 한국이 끼어들다니요. 너무 황당해서 속으로 하려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구 마르코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알렉산드로, 한국도 요즘 디자인 강국인 거 몰라? 네가 너무 고전적인 기준만 보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한국이 디자인 강국이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전통이라는 게 있어? 장인이 있기는 해?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이 일하는 나라인데 도대체 무슨 감성이 나온다고 그래? 제 말에 친구 마르코는 말없이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컵을 받으며 덧붙였어요. 뭐 재미삼아 구경이나 하려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주 신기한 조립식 가구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지 말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전 기대는커녕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 자부심이 한국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나무를 감정으로 다루는 법을 모르는 나라의 가구가 감히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깨닫게 되었어요. 제 웃음이 얼마나 얕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이나 속도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몇 주 뒤 저는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가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호기심 반, 여전히 남아있는 자만심 반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죠. 처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한국에 있는 청담동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라 불리는 그 거리에는 세계적인 명품 매장들 사이로 뜻밖에도 수제 가구 쇼룸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그저 미니멀한 외관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죠. 한 조각의 가구가 단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이자 시간의 응축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늬목이 아니라 진짜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상판이었죠. 도장이 아니라 기름을 입혀서 나뭇결이 살아있었고 결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죠. 표면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거칠지 않으면서도 매끄럽지 않은 그 묘한 감촉은 기계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였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각 가구마다 군더더기 없는 선, 균형 잡힌 비례, 그리고 한눈에 드러나는 정직한 구조까지. 겉은 단순한데 보면 볼수록 복잡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 브랜드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단정한 정장에 서글서글한 미소와 말투는 꽤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저희는 100년 전 방식으로 나무를 다룹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제가 그동안 깎아내렸던 수많은 편견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죠. 100년 전 방식이라고? 한국이? 머릿속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100년 전이란 말은 단지 시간의 수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철학이거든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이 최고인 시대에 100년 전을 고집한다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철학에 의심을 품은 듯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짠데? 제 안에 끓어오르던 자존심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한국은 여태껏 내가 무시했던 수준이 전혀 아니었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세계를 배우는 일이었고 어쩌면 제 세계를 다시 조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본 그 가구들은 단순한 쇼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손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브랜드 대표의 소개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공방을 찾게 되었어요. 서울의 세련된 거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과 도심을 벗어나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공방은 낮은 산 중턱, 오래된 소나무들과 조용한 논밭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를 자르는 톱질 소리와 은은한 나뭇결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작은 영업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아주 닮아 있었어요. 공방 안에는 단촐한 기계 몇 대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손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패, 끝, 망치, 먹줄, 그리고 이미 오래 사용된 듯한 나무자들 모두가 기계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솔직함이 묻어있는 도구들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로 70이 넘은 장인이었고 마치 나무와 대화를 하듯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그저 나무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흑빛이었고 손톱 사이에 깊게 박힌 톱밥 자국조차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는 손짓으로 긴 목재 한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30년 묵은 느티나무입니다. 세월을 먹은 나무는 잘못 자르면 속이 비거나 썩어 있죠. 그래서 다 만져봐야 알아요. 눈보다 손이 먼저거든요. 그리고는 대패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무가 대패에 깎여 나가면서 생기는 그 얇은 곡선. 그건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세월이 비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편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더 깊게 박혔어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는 수십 년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하셨겠지?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무를 만지고 돌을 쌓던 장인들. 그들이 썼던 손길과 지금 이곳,
이 조용한 공방의 손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만 빠른 곳이 아니라는 것과 이곳엔 시간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속도가 아닌 깊이로 말하는 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공방에서의 하루는 느리게 그러나 깊게 흘렀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장인께서 저를 작은 방으로 이끄셨어요. 손때 묻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담한 다다미방 같은 공간이 나왔고 그 한가운데엔 찻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이 놓이고 향긋한 차가 조심스럽게 따라졌어요.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너머로 장인께서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탈리아 분이라 들었습니다. 나무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나무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는 찻잔을 한 모금 들고 아주 천천히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선 나무로 단순히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구는 공간의 일부였고 공간은 철학의 일부이죠.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죠. 조선시대 궁궐에는요,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장식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된 미균형, 여백, 자연스러움이 중심이었죠. 가구 하나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공간과 어우러지게 눈에 띄기보단 스며드는 게 아름다움이라 여겼거든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절에서 쓰던 선반이나 책장은요, 대개 문이 없어요. 닫히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건 진리도 마음도 닫지 말라는 뜻이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작업실을 떠올려 봤습니다. 밀라노의 쇼룸, 완벽하게 재단된 대리석 상판과 황동 장식 디자인의 조화보다는 시선을 압도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죠. 이탈리아의 우아함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찻잔의 온기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장인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겐 나무가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은 균형이에요. 그건 단순히 디자인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 안에 숨겨진 속결처럼 제 마음 한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가구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철학이 깃든 공간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철학은 시간을 들여 손으로 만들고 사람과 공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기보다 마음에 스며드는 것, 그게 이 나라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가구를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가구라는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은 단지 새로운 가구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저 자신을 새롭게 깎아내기 위한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에서의 깊은 대화를 마치고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브랜드 대표가 조용히 추천해준 한옥 숙소에 머물게 되었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낮은 기와 지붕과 담장이 이어지는 골목 안쪽에 조용히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한옥에 발을 들이자 저는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곳은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벽은 말없이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문은 나무로 짜여져 있지만 바람처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재 테이블, 조용한 서랍장, 단순하지만 정확한 선으로 짜인 의자, 모두가 저를 억지로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몸과 마음을 가만히 감싸안는 듯한 묵직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재 찻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구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숨쉬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랍을 열 때마다 손가락에 걸리는 촉감이 섬세했고 의자에 앉을 때에는 몸을 적절히 받쳐주는 각도와 균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명백한 시간의 기술이 숨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진 무렵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브랜드 대표가 한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 가구들 단순한 형태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구조 같군요.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설계를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온 방식 그대로예요. 사람이 오래 살아보면서 가장 편한 높이, 가장 적당히 크기를 스스로 찾아낸 거죠. 저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책이나 캐드 도면으로는 얻을 수 없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트렌드를 쫓기보다 오래가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행은 빨리 오는 만큼 정말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 앞에서 견디는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죠. 맞습니다. 그건 결국 시간을 입은 진심이니까요. 그날 밤 한옥의 문을 닫고 나무 바닥 위에 앉아 있던 저는 이탈리아에서 쌓아온 제 디자인 철학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화려함보다 기능, 기술보다 철학, 그리고 시선보다 체험의 깊이. 한국적인 가구가 가진 그 강함은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울리는 묵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한옥 숙소에서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단지 이 나라의 거리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경복궁 근처의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기와지붕과 담벼락은 여전히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카페였죠. 하지만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은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전통 구조였고 커피는 도자기 잔에 담겨 나왔어요. 한쪽 벽에는 전통 자개장이 디스플레이처럼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디지털 프로젝터가 한국의 사계절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섞일 수 있구나.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전통의 보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은 곧 전시하고 보호하고 손대지 말고 가둬놓는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오래전의 것을 유리 진열장 안에 넣고 조명을 비추고 조심스레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 유산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전통 문양을 담은 스마트폰 케이스, 한지 질감을 입힌 블루투스 스피커, 전통 옷감으로 만든 백팩, 심지어는 전통 목가구 기법으로 조립된 전통 킥보드 거치대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아이디어들이 그저 기발한 수준을 넘어 아주 자연스럽게 풍경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제조국을 떠올렸어요. 이탈리아의 박물관들, 플로렌스의 오래된 공방, 그리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과거의 향수로만 소비하는 수많은 브랜드들. 우리는 유산을 박물관에 가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산을 일상에 살게 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접근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통을 과거로 밀어내는 태도와 전통을 현재로 끌어안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서울의 거리 위에서 저는 한국이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전통을 진화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기념했지만 이들은 과거를 대화의 일부로 만들었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저는 겸허해졌습니다. 제 안의 오만은 조용히 사그라졌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었죠. 서울에서의 며칠, 그리고 남양주에서의 기억, 그것들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 유럽 장인 전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자부심조차 어느새 말없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남양주 공방으로 초대했던 브랜드 대표가 점심 식사를 제안했어요. 서울 성북동의 한옥 식당이었죠. 정갈한 수육과 전통 장아찌를 곁들인 식사가 차려진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경청했어요. 저희 장인들과 함께 한국적인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전통과 철학에 대한 감탄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이탈리아 장인은 보통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외국인과 함께 만든 작품에는 순혈주의에 가까운 거부감이 깔려있죠.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아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곧 제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옥의 기둥을 손으로 닦던 장인의 주름진 손과 30년 된 나무를 쓰다듬으며 손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하던 눈빛, 그리고 서울 거리에서 본 전통과 현대의 경이로운 조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그 경지에 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예전 같으면 라프조차 철저히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그렸을 테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나무의 결을 따라 그리는 느낌으로 선 하나하나를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이들과 함께라면 기존의 유럽식 장인 철학에 한국의 자연과 시간의 미학을 얹은 진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 다시 남양주 공방을 찾았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대표가 웃으며 되물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땅입니다. 저도 그 창조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이 꺾여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이 진짜 무언가를 만났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죠. 이제 저는 이 나라의 나무를 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 이탈리아의 영혼과 한국의 정신이 함께 숨쉬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가슴에 묻고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밀라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며칠 전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한 후 한옥 숙소 마루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기와와 느릿하게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런데 과연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창밖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차창 너머로 조금씩 멀어지면서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단지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손끝의 온기, 나무의 숨결,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의 냄새와 바람의 온도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반가운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공방 문을 열었을 때 나무들이 가지런히 놓인 작업대와 도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손끝의 기억 때문이었죠. 남양주 공방에서 만난 그 70대 장인의 손, 100번쯤 갈고 다듬은 듯한 조용한 동작, 마치 나무와 말을 나누는 듯한 그 모습이 제 눈과 손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곧 전시회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콘셉트 자체가 달라서 긴장감이 더욱 컸죠. 동양과 서양의 손이 만날 때 저는 한국 장인들과 함께 만든 협업 작품을 정중히 전시장의 중앙에 두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금박 장식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입은 나무, 그 안에 침묵과 정성이 전부였죠.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든 거죠? 이런 디테일은 유럽에도 없는데. 뭐라고요? 한국이라고요? 그 나라에서 이런 가구가 나온다고? 저는 그들의 놀란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예, 한국입니다. 한국은 아직 진짜 장인이 살아있거든요. 그날 밤 전시장이 모두 정리된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조용한 공간, 조용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오래된 유럽의 자부심만 믿었습니다. 유산은 곧 권위라 생각했고 기술은 곧 예술이라 믿었죠. 다른 나라의 전통은 미완성된 역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제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과거를 박물관에 두지 않았고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숨쉬게 하는 멋진 나라였죠. 카페가 된 한옥,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전통 공예, 그리고 나무 한 조각에도 영혼을 담는 그들의 손끝,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통은 박제되지 않고 진짜 예술은 조용히 일상에 녹아든다는 것을 말이죠. 이탈리아는 여전히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 높이 올리고 너무 멀리 두고 그 깊이를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까요?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손길로 낮은 자세로 시간을 다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예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해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명품은 유행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들어지고 진짜 장인은 말보다 손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윽고 저는 다시 제 공방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스케치북의 선이 달라졌고 나무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언제나 그 조용한 나라의 풍경이 함께 있었어요. 담장 넘어 들려오던 대패소리, 차 한 잔을 놓고 나누던 장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무 한 점을 앞에 두고도 쉽게 깎지 않던 그 침묵의 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예술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깊어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두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집니다. 그 손에는 한국에서 배운 온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며 제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전시회 이후 한국 장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은 유럽 디자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정제된 와일드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유럽의 고전미와 동양의 철학이 만났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탈리아 현지 잡지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독일의 디자인 저널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배운 덕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인터뷰어들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진짜 한국에서요?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장인들, 나무의 숨결을 듣는 법, 겉모습보단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철학, 그리고 유행을 쫓기보다 시간을 쌓아가는 가구의 정신, 그게 한국의 전부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제 이름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연 것이라 저는 믿어요. 예전에 저는 보여주기 위한 예술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살아 숨쉬는 예술을 하고 있죠. 제 작업실 한쪽엔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직도 깎이지 않았고 그저 제 옆에 있죠. 마치 늘 저를 바라보며 너의 손끝에 철학이 있느냐고 묻는 것처럼요. 이제 제 가구에는 예전에는 없던 고요함이 있습니다. 절제된 선, 깊은 숨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있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렉산드로 요즘 완전 다른 디자이너 같아. 예전의 모습은 아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요, 진짜 알렉산드로 비앙키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방에서 조용히 나무를 깎고 있을 그 한국의 장인들께 이 영광을 꼭 돌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자존심 속에서만 사는 어리석은 디자이너로 살았을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디자이너가 아닌 속까지 꽉 채워진 디자이너로 살 수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인생과 제2의 예술, 그리고 제2의 진심을 열어주었어요. 그런 한국에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깊은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제 가구 안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장인의 정신과 온기를 저 역시 이탈리아에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며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서둘러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서류를 들이밀며 일본과의 거래를 중단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미국 여성은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도 지켜보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 및 첨단 기술국에서 선임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43세 에밀리 스톤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경직되어 가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택했어요. 반도체는 신기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꼭 필요한 요소이니까요. 따라서 현재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독식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저희 반도체 및 첨단 기술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반도체 시장에 기계 발을 들이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새롭게 개척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일본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반도체 공장 및 지원을 하기로 거의 결정된 상황이었던지라 바짝 긴장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니 제 예상과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깍듯함으로 접대를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곧장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국인답지 않게 스몰 토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일을 할 때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인사치레만 하고 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무자들 회의에 앞선 정보 탐색 정도였죠. 저희 쪽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냈을 때 일본 측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세우기로 하셨었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 일본 공무원은 갑자기 어깨를 부풀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나중엔 콧구멍까지 벌름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들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금 일본 정부가 7,730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지으면 28에서 12나노 반도체까지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28에서 12나노? 28에서 12나노는 10년 전 기술입니다. 일의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고 이 나노를 만드네 마네 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옆 나라 한국만 봐도 알 수 있듯 3나노 기술은 개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8에서 12나노? 그것도 한화로 7조 943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생산한다는 게 28에서 12나노라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최근 문을 연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중에 저를 안내하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이 공장에 왔을 때는 40나노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끌어올려서 30나노 언저리까지는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나 하고 나가자 생각하며 화장실에 갔더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백인 여자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외국인을 본 건 처음이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이건 꼭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TSMC 직원이에요. TSMC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때는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먼저 러브콜을 했다고 했죠? 제가 미국인이라면 두 팔 걷고 말렸을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가 들어와서 반도체 기술이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키워놓으면 뭐해요? 일본은 지금 반도체 기술을 유지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반도체 시장을 키우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인 나라가 100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0인 나라가 100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주겠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녀는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이 호의적으로 구니까 이때다 싶어서 덥석 문 것 같네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40년 전에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던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도 없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으면 미국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모조리 일본에 갖다 바쳐야 할 거예요. 이제야 이상한 기시감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본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투자? 돈은 누가 못 쓰겠어요. 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봐야 하나?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고 일본인 관계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일본의 손을 잡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일본인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 공장을 짓는 것도 곧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일본에 와서 이런 자료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사무실에 가 있으면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이니 시간이 좀 걸리나 보구나 생각하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근거도 없이 떠들어댄 게 사실이구나. 없는 자료 찾으려니 그래.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반포기 상태로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관계자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수레 같은 것에 종이박스와 파일들을 가득 싣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특유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요청하셨던 자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왔던 건 전부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이걸 다 읽어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요청한 건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 얼마를 투자했고 그 투자금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자료예요. 그걸 정리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들은 식은땀이 나는 듯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둔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이 워낙 없었어서 서류를 쌓아두다 보니 서류가 뒤죽박죽 섞여버렸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반포기 상태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 서류가 전부 수기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글을 적은 거예요. 게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칸에는 도장이 정갈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만난 그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녀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제가 보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받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기술에 둘러싸여 있는 제게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그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일일이 수기로 쓰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그 정갈한 필체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고 다시 쓰라 한다니까요. 보고서의 정성?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자고로 보고서는 정확한 정보를 눈에 보기 쉽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대체 왜 수기로 쓰는 방식을 고수하는 거래요? 보안 때문이래요. 사람 손으로 써야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도장 문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인은 도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승인하는 건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런 나라랑 무슨 반도체 산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지금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제 상관들의 멱살을 부여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뒤이어 한 말에 제 귀가 솔깃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사시험에서 떨어져서 TSMC에 들어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일본에 와 있네요. 여기는 미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똑같이 도태되는 기분이고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가고 싶었다던 한국 회사가 삼성이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도 다 털어낸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친구랑 연락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젠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이직한다는데 삼성에서 일했다는 경력한 줄만 써도 해외 기업에서 줄줄이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남들의 2배는 되는 연봉으로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훌륭하다는 것, 그 기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국의 반도체는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과의 일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일본에 온 뒤 일본과 손을 잡는 것만큼 미친 짓이 없다는 걸 확신한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일본은 아직도 손글씨로 보고서를 쓰더라. 바로 옆 나라 기술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나라랑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을 하려면 한국을 더 잘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은 첫인상부터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무슨 최첨단 도시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만큼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G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최신식 디스플레이 화면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을 갔는데 서울역 한가운데에서 OLED TV 화면을 배치해 두었더라고요. 서울역에 간 이유는 한국에 가기 전 연락을 해두었던
스탠퍼드 대학을 함께 다닌 샘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 정도 머무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보았던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믿어져? 지금 이게 21세기에 그것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일본이랑 반도체 협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은 게 분명해.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샘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건 충격적이기는 하네. 코로나 팬데믹 때 일본이 반도체를 못 구해서 자동차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 그때도 심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거기는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주 기본적인 기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자동차 60만 대를 만들 반도체도 없던 나라라니.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40년 전에 사장됐고 이제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뒤떨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특히 한국보다 자기들이 뒤처졌다는 얘기라면 더더욱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일본은 한국을 깔보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자존심만 세면 쓸데없는 고집만 남는데 일본이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그러자 쌤은 무슨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반응하더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 여기까지 오면서 봤잖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야. 반도체는 잘 알 거고 OLED 기술도 이미 말했었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의 로봇 공학도 세계적인 수준이야.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은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이라는 게 돌아다녀. 서빙 로봇이라는 걸 처음 들은 제가 그게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자 쌤은 저를 데리고 서빙 로봇이라는 게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이 바쁜지 저희 쪽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소리를 내어 직원을 부르는 게 굉장한 무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손을 올려서 직원을 부르거나 직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직원이 저희 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인종차별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흔히 하는 인종차별이 이런 거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 제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던 하얀 무언가가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로봇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로봇이 저희에게 다가오자 샘은 로봇의 쟁반 위에 있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런 로봇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 그리고 여기 엄청 비싼 식당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로봇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해? 실제로 그 식당의 평균 음식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가게 크기도 크지 않았어요. 저렇게 부드럽게 가동하는 로봇이라면 수억 원은 할 텐데 이런 기계를 무려 3개나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제 말을 들은 샘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하,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 그런데 저 로봇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인건비보다 저렴하니까 로봇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계는 어디에도 있을걸?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이지.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야. 미국이라면 뉴욕 펜트하우스에 사는 상위 1% 재벌들만 쓸 수 있을걸? 이런 로봇을 상용화될 정도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돼.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경험했던 문화 충격과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지만 불쾌하거나 찝찝한 충격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음식점원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로봇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로봇을 부르고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을 다닌 저조차도 놀라워하는 기술력을 한국인들은 숨 쉬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얼마나 익숙하면 놀라는 사람 한 명 없지? 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최첨단 기술을 보았지만 이걸 놀라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익숙하니까 라고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만 이런 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쌤의 소개로 한국인 교수님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엔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상무부에 들어간 이후로 잊고 살았던 제 학자 DNA가 발현된 듯 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 교수님은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 국들의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국가이기도 했죠. 가난한데 가진 것도 없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고 천연자원 없이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이었죠. 첨단 한국을 봐서 그런지 한국이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의 과거 사진을 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1991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외환위기를 무려 약 3년 8개월 만에 극복했다는 엄청난 성과였죠. 국가의 위기가 생기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보다는 눈에 보이는 1차, 2차 산업에 투자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첨단 기술 회사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최첨단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냉전 상황이 뉴스로 나오면 한국인들도 사는 게 참 힘들겠다. 저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한 두 번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 북한이 자멸할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치를 일은 없겠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기술은 방위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핵을 만들 거라는 게 제가 만난 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의 주장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기술은 완성되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핵을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일본은 선택한 이유도 결국 방산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국가가 있는데 대체 왜 일본을 선택한 건지 미국에 돌아가면 관련자부터 탈탈 털어야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만난 TSMC 직원의 말처럼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다시 호황기를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찾는 기업과 국가가 늘어나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쌓여있던 재고를 털어도 부족하자 가격도 높아지게 되었죠. 이 와중에 3분기 디램 가격이 8%에서 13%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과 설비를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이때 반도체가 필요한데 한국산 반도체만큼 질이 좋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없다 보니 모두가 앞다투어 한국 반도체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기업은 아쉬운 대로 TSMC나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 나중엔 다시 한국 제품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주춤해 있던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무려 40년 넘게 반도체를 놓고 있었죠. 이런 한국을 두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다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술과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제 숙소에 도둑이 든 것이었거든요. 잠깐 바깥을 나갔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귀중품들은 들고 나가기는 했지만 설마 했는데 정말 털렸더라고요. 특히 제가 놓고 갔던 노트북은 일을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털렸으니 난리가 났죠. 저는 바로 제 노트북을 도난 설정해 놓고 누군가가 제 노트북에 접근하려고 하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호텔 측에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청해도 CCTV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왜 일본에 왔는지도 말했지만 호텔 측은 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주기 싫다는데 자기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요. 만약 강제적으로 열람을 하고 싶다면 검찰에 서류를 작성해서 호텔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호텔 측이 데이터를 없애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긋지긋한 수기 작성과 도장 문화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면 그걸 결정권자들이 한 명씩 돌려보며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요. 제가 호텔을 비운 건 10분도 안 됐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호텔방을 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호텔을 나갔다는 걸 알고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따라서 범인은 호텔 직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CCTV를 지우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 호텔 직원은 사실 저 CCTV는 장식용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데는 동네 여관방이 아니에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대체 이런 호텔에서 왜 모형 CCTV를 달아둔 거냐고 물으니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 CCTV를 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8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CCTV 없이 지냈어요. 왜 굳이 이제 와서 CCTV 같은 걸 달아야 하는지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의문입니다. 왜 달아야 하냐니 이런 식으로 도둑이 드니까 달아야죠. 하지만 일본인들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믿을 구석인 경찰마저 일본인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유별나게 굽니다. 애당초 이런 게 싫으면 일본에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일본은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미국 총영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다들 한숨을 쉬며 일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금리 때문에 주식은 대폭락했고 지금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생계형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처럼 도둑질을 당한 미국인의 연락도 이제 6번이나 되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 불현듯 한국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호텔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누가 침입한 게 아니라 제가 나갈 때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거였습니다. 문이 무거워서 힘있게 밀어야 했던 거였죠. 방 청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팻말까지 달아둔 상태라 직원분도 슬쩍 보고 지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도둑질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날 쓰고 던져둔 수건마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만 켜놓고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벗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딜 가든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며 일주일을 살았다 보니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은 예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여느 나라와 다름없이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물건은 그 다음 날 제 방 문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까지 오고 제가 미국 정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자 뒤탈이 무서워서 다시 가져다 둔 것 같아요. 이로써 호텔 직원이 제 방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시된 거죠. 저는 더 일본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둑질을 당한 것도 그런데 제 2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고 말았거든요.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8개 기업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총 5조 엔이 필요하다면서요. 하지만 8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겨우 73억 엔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만 이러고 나중엔 좀 더 하겠지라고 생각한 건 일본 정부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처음 투자한 금액은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일 뿐 더 이상의 투자는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라피더스는 정부 기업이 되고 경쟁할 만한 기업이 없으니 도태되고 말겠죠. 5조나 되는 금액을 다시 투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일본 정부가 부족한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이죠? 이걸 자신 있게 가져다 주는 걸로 보아 일본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인지 현실 직시가 전혀 안 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했죠. 이 상황을 보고했을 때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 첨단 기술국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대외비라 말하지 못하지만 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면 일본 반도체 제2공장 라피더스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한국 기업과 미국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 그것도 집중해서 지켜보신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얼마 뒤에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더 면밀하게 한국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학자적 DNA를 발동시킨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확실하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부자고 어쩌고 하기는 하지만 막상 일본에 가보면 낙후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한때 필리핀이 한국보다 부자여서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것처럼 일본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